자, 여러분 음악교육 기본반을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러분 알다시피 서정팀의 1월 코스는 굉장히 기본적인 지식만 얘기할 거예요. 그럼 1월 달에 배우는 지식이 뚱뚱할까요? 날씬할까요? 날씬해요. 날씬해요. 굉장히 날씬하게 씬하게 가볍게 1월달을 보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래서 여러분 1월달 코스가 날씬하지만 가볍지만 굉장히 중요한 이유는 이후에 뚱뚱해질 것을 대비해서 체력을 만들어 놓지 않으면 뚱뚱한 몸을 견딜 수가 없겠죠. 그래서 굉장히 단단하게 기초를 다지는 작업이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좋겠고요. 많은 내용을 말하지 않을 거예요. 간단한 내용으로 추려서 여러분이 가능한 한 뼈대를 잘 가져갈 수 있게 만드는 게 1월 코스의 가장 중요한 목적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여러분 음악이라고 하는 거는 눈에 보이나요? 안 보이죠? 음악 본 적 있어요? 음악이라고 하는 거는 소리이기 때문에 들리는 것이지 눈으로 보이기가 굉장히 어려워요. 자, 그럼 음악 교육은 눈에 보이나요? 안 보이겠죠. 그죠? 음악 교육이라고 하는 것도 눈에 보이지 않아요. 그런데 보이지 않는 것들을 뭘로 표현해야 하냐면 말로 써야 한대요. 음악도 보이지 않아서 어려운데 음악 교육이라고 하는 걸 말로 표현한다 하는 거는 정말 어렵겠죠. 그래서 여러분이 음악 교육론을 어려워하는 가장 중요한 이유는 눈에 보이지 않는 것들을 말로 풀어내기 때문에 뭔가 분명하지 않게 보이는 것들을 말로 표현해내는 거. 그래서 어려운 일이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자, 그래서 음교론이라고 하는 것들을 공부할 때는 여러분 단어 하나하나에 되게 초점을 맞춰주는 게 굉장히 중요해요. 내가 어떤 서랍을 열어서 이 단원을 꺼내왔는지를 분명하게 해야 그 다음 작업들을 잘해 나갈 수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제가 음교론 수업 기본반에서 1월 동안 할 일은 키워드 하나하나, 개념 하나하나가 어디서 왔는지에 대한 것들을 되게 중점적으로 다룰 생각이에요. 그래서 이걸 가지고 아무리 부풀려서 말을 해도 결국 원리는 그거야 라고 찾아갈 수 있게 만드는 거, 이게 이 1월 수업의 목표다 이렇게 봐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여러분이 갖고 있는 교재는 음악교육 기본서라고 되어 있는 교재입니다. 자, 이거는 제가 강의의 편의를 위해서 프린트를 모아놓은 자료예요. 그래서 이 자료가 퍼펙트하다거나 이 자료에 결함이 없다거나 이것만 본다거나 이렇게 생각하는 게 아니라 강의를 따라가는데 좀 편하게 만들기 위해서 프린트를 미리미리 모아두는 것을 그냥 편찬해 놓은 거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강의교재 음악교육 기본서를 한번 열어볼까요? 한 페이지를 딱 열어봅시다. 거기에 음악교육 기본서라고 하는 속표지가 보이고 또 한 장을 넘겼더니 차례가 보입니다. 여러분 차례 보이나요? 네, 차례에 써 있는 것들은 제1장서부터 제8장까지 써 있고 뒤에는 시험 안내와 합격 전략 이런 얘기가 있네요. 자, 제1장은 음악교육의 역사다 이렇게 써 있습니다. 자, 여러분 역사라고 하는 건 어떤 건가요? 짧은 건가요? 긴 건가요? 길죠. 역사는 그냥 한 페이지로 넘어가는 게 아니라 굉장히 긴 내용들이 여러 가지 문맥과 함께 얽혀 있는 것들이기 때문에 역사는 언제 배우는 게 제일 좋으냐면 마지막 과정에서 배우는 게 제일 좋은 거예요. 어느 정도 알아놓고 난 다음에 각 분야를 알아간 다음에 마지막에 한번 정리하는 걸 역사로 하는 게 훨씬 좋은 거라서 근데 선생님 왜 1장에다가 넣어 두셨나요? 우리가 보는 개론서가 이지랄이에요. 우리가 보는 개론서가 이래요. 처음서부터 역사로 시작하고 있어서 저도 역시 앞에다 역사를 넣어두었지만 역사는 1월달 강의에서는 포함하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제1장은 스킵하면 되겠고요. 제2장에 써 있는 것을 보니까 음악교육의 철학적 기초 이렇게 되어 있고 3장에 음악교육의 미학적 기초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오늘 수업하실 내용은 철학적 기초와 미학적 기초 이렇게 두 가지를 배우도록 하겠습니다. 선생님 강의 분량이 상당한데요. 근데 제가 뚱뚱하게 강의하겠다 그랬어요? 날씬하게 강의하겠다 했어요? 날씬하게 하겠다 그랬죠. 그죠? 여기 있는 내용들의 뼈대를 위주로 개념을 잘 알아갈 수 있게 1월에는 욕심을 내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2월 넘어가면서부터는 이 뼈대를 조금 더 뚱뚱하게 만드는 일들을 할 테니까 지금은 체력을 기르는 일에 집중을 하자. 이렇게 받아주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전자칠판에 보니까 음악교육의 철학적 기초라고 하는 말서부터 써 있으니까 여러분은 이제 한 30장 정도를 스킵해서 넘어가면 되겠죠. 그죠? 자, 그래서 여러분이 보고 있는 강의 교재로는 31페이지에 가면 지금 전자칠판에 있는 내용과 동일한 내용이 써 있습니다. 순식간에 30장의 역사를 후루룩 뛰어넘은 거예요. 왜 그런 거죠? 역사는 짧은 게 아니라 긴 거니까 내가 나중에 다 배우고 난 다음에 정리하는 차원에서 보는 게 훨씬 더 도움이 되니까 이렇게 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철학이라고 하는 말이 써 있네요. 여러분, 철학이 뭐예요? 철학이? 혹시 여러분에는 삶의 철학이라고 하는 거 있어요? 여러분 왜 살아요? 이런 거예요. 철학이라고 하는 건 어떤 거냐면 내가 뭐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느냐, 뭘 가치롭게 생각하느냐 이런 걸 얘기하거든요. 좀 쉽게 예를 들기 위해서 선생님의 여행 철학을 하나 소개해 보도록 할게요. 저는 여행을 되게 자주 가는 편인데 여행을 갔다 오면 그 다음에 꼭 하는 일이 있어요. 캐리어 바퀴를 물티슈로 닦아요. 캐리어 바퀴는 바깥에 끌고 온 거잖아요. 들어온 거잖아요. 그죠? 근데 그 바퀴를 왜 다시 닦을까요, 저는? 저한테는 이 캐리어에 묻은 먼지를 털어내면서 이 캐리어를 다시 집어넣는 게 다음 여행을 위한 시작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이에요. 여행을 또 가고 싶기 때문에 지난 여행에서 더러워진 캐리어 바퀴를 닦아요. 물티슈 한 여러 장, 바퀴 4개니까 캐리어 하나만 닦는데도 4장이 필요하겠죠. 이렇게 캐리어 바퀴를 열심히 닦으면서 무슨 생각을 하냐면 다음에는 어디를 갈까라는 생각을 해요. 그러면 사실 여행의 마무리가 되는 게 아니라 그 다음 여행의 시작을 이미 꿈꾸고 있는 상태가 되니까 사람이 굉장히 기분이 좋아져요. 보통 여행 갔다 오면 기분 나쁘잖아요. 이제 죽었다. 놀고 왔으니까 이제 열심히 공부해야지. 이런 생각을 할 때 저는 그 다음 과정에 대한 희망을 품으면서 다음엔 어디를 갈까? 이 닦아놓은 캐리어를 꺼내서 다음엔 어디를 갈까로 마무리한단 말이죠. 그래서 아무것도 아닌 이 일이 저한테는 여행의 철학이에요. 내 여행의 철학은 다음 여행을 꿈꾸는 걸로 마무리하겠다. 이게 남들이 볼 때는 별거 아닐지 모르지만 저한테는 되게 중요한 철학이죠. 자, 그 다음에 또 하나 예를 들면 저는 맛있는 것을 먹을 때 먹는 철학이 하나 있어요. 어떤 철학이냐면 맛있는 거는 제일 나중에 먹어요. 사람의 철학은 다 다르다는 얘기를 하고 있는 거죠. 그죠? 중간에 먹는 사람도 있고요. 먼저 맛있는 것을 먹는 사람도 있어요. 자기가 어떻게 뭘 중요하게 생각하는지에 따라서 철학은 얼마든지 바뀌어갈 수 있다라는 얘기예요. 자, 그럼 여러분 생각하기에 아주 고대에 살았던 사람들의 철학과 지금 현재를 사는 사람들의 철학은 같을까요? 다를까요? 당연히 다르겠죠. 그죠? 그런데 지금 사는 세상의 사람들의 철학만 알면 더 좋잖아요. 왜 과거의 사람들이 어떤 철학을 가졌는지 알아야 하는 걸까요? 과거에 있는 사람들이 무슨 생각을 했는지 나랑 무슨 관계야? 난 지금만 살면 되는데. 되게 단순한 생각인 거고 지금 일어나는 모든 문제들은 과거에 있었던 것에서 답을 찾을 수 있기 때문에 과거에 어떤 생각을 했는지를 알아두는 거 지금 제가 제 여행 철학을 여러분한테 얘기했더니 여러분 마음속에 어떤 생각이 들었냐면 그럴 수도 있겠다 싶었죠. 이런 마음들을 갖게 하는 것 때문에 다양한 철학적 관점들을 알고 있는 게 좋은 거예요. 여러분이 하고 싶은 일은 배우는 일인가요? 가르치는 일인가요? 가르치는 일을 하고 싶은 거죠. 그죠? 누군가에게 음악에 대해서 알려주고 가르치고 함께하는 일을 하고 싶어서 지금 여기 있는 거예요. 그럼 음악에 대해서 여러 가지 철학을 갖고 있었던 사람들의 생각을 많이 알수록 여러분은 훨씬 더 좋은 선생님이 될 수 있겠죠. 그래서 철학이라고 하는 거는 내가 왜 음악 선생님이 되고 싶은가, 음악 선생님은 왜 중요한가에 대한 굉장히 중요한 메시지를 갖고 있어서 첫 시간에 반드시 해야 되는 일 중에 하나예요.
자, 그래서 여러분 제가 처음에 철학이 뭐예요? 라고 물었을 때는 굉장히 딱딱한 질문이었는데 선생님이 예를 든 여행 철학이라든지 먹는 거에 대한 철학을 들었더니 아, 그냥 나의 생각이구나. 나의 관점이구나. 내가 어떻게 생각하는지에 대한 거고 사람마다 이 철학은 다 다를 수 있겠구나 라는 생각이 여러분한테 들었으면 좋겠고요. 그렇게 사람마다 다른 철학을 내가 알아야 되는 이유는 나는 누구한테 배우는 일을 하고 싶은 사람이 아니라 누군가를 가르쳐 주는 일을 하고 싶은 사람이기 때문에 가르쳐 줄 때는 그 사람한테 맞는 철학을 그 사람한테 맞는 내용으로 가르쳐 주는 게 좋으니까 나는 많이 알고 있는 게 좋은 거예요. 이해됐어요? 그까짓 거 과거에 무슨 철학이 있었으면 뭐하냐 이게 나하고 무슨 관계야 라고 생각하기 시작하면 아마 음악교사가 되기 위한 공부가 너무 지루할 거고요. 아, 음악이라고 하는 걸 친구들하고 같이 하려면 이렇게 많은 공부가 필요하구나 라고 생각하면 하루하루가 너무 즐거울 거예요. 어떤 걸 선택하는지에 따라서 여러분의 마음이 달라질 거라고 생각합니다. 여러분은 음악이라고 하는 건 좋은 거라고 생각하나요? 나쁜 거라고 생각하나요? 좋은 거라고 생각하죠. 내가 전공한 이 과목은 다른 사람이 전공한 과목보다 굉장히 가치롭고 좋은 거라고 생각하죠. 그러니까 이 좋은 과목을 학생들하고 잘 나누고 싶어서 그 학생들한테도 이 좋은 걸 알려주고 싶어서 음악교사가 되고 싶어 하는 것 같아요. 자, 그러려면 음악에 관해서 다들 어떻게 생각했는지 철학적 관점을 알아두는 거는 굉장히 중요한 일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자, 음악교육 철학은 음악교육의 본질과 가치에 기초한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본질이라는 말과 가치라고 하는 말이 같이 붙어 있네요. 얘네들은 짝꿍이에요. 본질과 가치라고 하는 말은 항상 따라다녀요. 자, 본질이라고 하는 건 어떤 거냐면 그 대상이 갖고 있는 원래 성질을 얘기하는 거죠. 원래 성질을 인정하기 시작하면 뭐가 생기냐면 가치가 생기는 거예요. 자, 이 펜이라고 하는 거의 본질은 뭐죠? 쓰는 거죠. 그럼 얘한테 쓰는 기능이 있으니까 얘는 가치로운 거예요. 쓰는 걸 펜 말고 다른 게 할 수 있다면 펜이라고 하는 존재는 무의미해지겠죠. 자, 그래서 이 본질과 가치라고 하는 말은 항상 따라다닌다. 그러니까 본질 옆에 괄호가 하나 뚫려 있으면 항상 이 괄호는 뭐다? 가치다. 가치 앞에 괄호가 하나 뚫려 있으면 이 앞에 있는 괄호는 항상 뭐다? 본질이다. 이런 거예요. 그래서 철학을 얘기할 때 제일 중요한 키워드 두 개는 본질과 가치라고 하는 거예요. 자, 여러분이 집에서 생활할 때 여러분의 본질은 뭐예요? 그럼 나의 가치는 뭘까? 이런 생각 해본 적 없잖아요. 그죠? 우리 집에는 아이가 둘이 있는데 한 녀석의 본질은 식사 시간에 숟가락 놓는 거예요. 그래서 그 아이가 가장 가치로운 거예요. 그 아이가 없으면 나는 식사할 때 뭘 놓을 수 없어요. 수저를 놓을 수 없잖아요. 그죠? 무슨 얘기냐면 항상 어떤 사람이 갖고 있는 본질이라고 하는 거는 그만큼 가치로운 걸 뜻한다. 이런 얘기니까 본질과 가치라고 하는 거는 항상 같이 따라다니고 철학에서 첫 번째로 나오는 키워드는 본질과 가치다. 이렇게 알아두면 되겠습니다. 자, 그래가지고 음악교육의 본질과 가치에 대한 원리체계는 인간의 음악적 발달과 전인적 발달을 위해 근본적으로 필요하고 유의미한 음악 경험들의 근간을 이루는 것이 무엇인지 규명하는 이론적 관점들로부터 비롯된다. 선생님이 분명히 어떻게 가르치겠다고 했어요? 날씬하게 가르치겠다고 해놓고 여기 있는 말을 읽어봤더니 무슨 말인지 알 수 있는 말은 하나도 없는 것 같아요. 맞아요? 네. 그래서 이렇게 개론서에 너무나 어렵게 써 있는 텍스트들을 제가 가볍게 라이트하게 시크하게 넘어가기 위해서 제가 있는 거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자, 여기 있는 이 복잡한 말들에서 중요한 키워드 몇 개를 찾으면 일단 본질, 가치 이런 거고요. 그 다음에 저보고 하나 더 찾으라고 하면 저 이렇게 할 것 같아요. 유의미한 음악적 경험. 음악적 경험이 되게 많은데 그 중에 어떤 것만 의미 있는 것만
의미가 있는 것만 음악적으로 경험하게 하자. 의미가 있는 것들이 필요하다. 이것이 결국 본질과 가치랑 연결된다. 이런 얘기야. 자, 그래서 이 텍스트에 있는 여러 가지 중요한 말들 중에서 나보고 몇 개만 골라라. 그럼 나는 본질과 가치를 고르고 이 본질과 가치 안에 유의미한 음악적 경험이라고 하는 말을 고를 것 같아요. 자, 이 세 가지 키워드만 봐도 저는 철학이 설명됐다라고 생각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철학, 음악교육 철학이라고 하는 거는 일단 본질, 가치. 그럼 이 본질과 가치를 어디다 두느냐? 어떤 경험? 음악 경험. 어떤 음악 경험? 모두 다 가치로운 건 아니니까 유의미한 음악 경험, 의미가 있는 음악 경험이라고 하는 게 중요하다. 자, 그 다음에 이제 어떤 말들이 써 있냐면 시대가 변함에 따라서 가치관이나 유형들은 굉장히 많이 바뀐다. 하지만 유의미한 음악 경험이라고 말하는 거는 늘 시대마다 존재해 왔다. 그런 얘기예요. 자, 그러면 과거의 유의미한 음악 경험과 지금의 유의미한 음악 경험과 어떤 거에 또 유의미한 음악 경험은 다 다를 수 있겠죠. 그죠? 자, 그래서 유의미한 음악 경험의 본질과 가치를 가리는 거. 어떤 음악적 경험의 본질과 가치를 찾는 거. 이게 철학에서 해야 될 일이다. 그런 얘기예요. 아까 말했던 여행 얘기로 돌리면 저는 다음 여행을 어디서 찾는다 그랬어요? 트렁크 바퀴 닦는 거에서 찾는 거죠. 근데 다음 여행의 의미를 또 다른 거에서 찾는 사람도 있을 수 있겠죠. 그죠? 자, 그래서 유의미하다라고 하는 이 음악적 경험에는 항상 본질과 가치라는 말들이 쭉 따라다닌다. 이런 얘기들이에요. 자, 여러분 듣기에 본질이나 가치가 있고 유의미한 음악 경험이라고 하는 거는 하는 게 좋을까요? 안 하는 게 좋을까요? 하는 게 좋겠죠. 그죠? 가급적이면 쟤네들은 하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자, 그럼 이걸 음악 교육으로 바꾸면 음악 교육이라고 하는 거는 하는 게 좋은가요? 안 하는 게 좋은가요? 하는 게 좋은 거죠. 그죠? 음악 교육이라고 하는 건 하는 게 좋은 거예요. 자, 그래서 그 말을 밑에는 뭐라고 얘기하고 있냐면 당위성이라고 하는 말을 하고 있어요. 음악 교육은 반드시 해야 한다. 음악 교육은 반드시 해야 하는 것이다. 왜? 본질과 가치를 갖고 있으니까. 본질과 가치는 어디서 오느냐? 유의미한 음악 경험에서 온다. 그렇다면 음악 교육은 해야 되냐 말아야 되냐? 해야 한다. 음악 교육은 반드시 해야 한다. 당위성이라고 하는 걸 정립시켜 줍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제일 마지막에는 이런 말이 써 있네요. 자, 당위성을 정립시키고 나면 음악교육자들에게 그 중요성에 관한 확고한 신념과 가치관을 형성시켜 준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제가 지금 계속해서 여러분을 설득하고 있잖아요. 음악교육이라고 하는 건 어떤 거다? 좋은 거다. 음악교육은 어떻게 해야 된다? 해야 된다. 음악은 나쁜 거다? 좋은 거다? 좋은 거다. 그러니까 뭐 해야 된다? 가르쳐야 된다. 계속 이러고 있잖아요. 그럼 여러분 마음속에 이미 확고한 신념이나 가치관이 생기는 거예요. 나는 그 중요한 일을 할 사람이야. 그 중요한 일을 내가 하고 싶어. 그 중요한 일을 내가 할 거야. 이런 게 생겼죠. 그죠? 자, 이렇게 생기기까지 저는 오늘 하루 종일 1시간 동안 계속 두 글자만 얘기할 거예요. 철학. 철학. 철학이라고 하는 것. 철학이라고 하는 거 안에는 본질, 가치, 유의미한 경험. 그러니까 이렇게 좋은 것은 뭐 해야 된다? 해야 된다. 당위성이라고 하는 게 생겼어. 당위성이라고 하는 게 생기면 하는 사람들 마음에는 확고한 신념, 가치관 이런 게 생기겠죠. 그죠? 그래서 첫 시간에 음악교육 철학을 해야 되는 이유는 이것 때문이에요. 여러분 마음속에 음악교육은 중요한 거야. 당연한 거지. 그걸 누가 해야 돼? 내가 하겠어. 그럼 난 어떻게 할 거야? 잘해야지. 잘하려니까 어떻게 해야 되는 거야? 오늘 집에 가서 열심히 자면은 잘하게 되냐? 아니잖아. 어떻게 해야 잘할 수 있어? 공부해야지. 알아야지. 내가 더 많이 알아야 음악교육을 잘할 수 있지. 이런 마음을 갖게 하는 게 철학이다. 그런 얘기였어요. 자, 그래서 위에서 너무나 어렵게 떠들던 말들을 밑에 키워드 4개로 정리하면 이렇게 됩니다. 본질, 가치, 당위성, 신념 이렇게 돼요. 자, 본질과 가치를 갖고 있는 것을 우리는 뭐라고 불렀냐면 유의미한 음악 경험.
의미가 이미 있으니까 당연히 뭐 하는 거지? 당위성이 생긴 거지. 의미가 있으니까 당연히 해야지. 의미 없는 걸 뭐하러 해? 의미가 있는 걸 해야지. 자, 그런 걸 누가 할 거야? 내가 할 거야 라고 하는 신념을 주게 되는 거예요. 자, 이제 다시 물어보겠습니다. 음악교육 철학은 왜 필요한가요? 음악교육의 본질과 가치를 담고 있어요. 유의미한 음악 경험이라고 하는 걸 통해서 그 사람한테 뭘 주니까? 음악교육의 당위성을 주니까 음악교육을 하는 사람 마음에 뭘 갖게 해요? 신념을 갖게 해요. 그래서 철학이라고 하는 건 중요한 거예요. 됐나요? 네. 그래서 철학이라고 하는 말이 나오면 여러분 항상 본질과 가치, 유의미한 음악 경험, 당위성, 신념 이런 말들을 통해서 글짓기를 잘 하시면 됩니다. 할 수 있겠죠, 그죠? 음악 교육은 항상 본질과 가치를 갖고 있고 본질과 가치는 뭐 때문에 생기냐면 유의미한 음악 경험 때문에 생기는 거예요. 자, 그렇게 의미가 있다면 교육을 당연히 해야 되겠네. 당위성이 생겼죠? 당위성이 생겼다면 하는 사람들 마음속에는 뭐가 있을까요? 신념이 생기는 거예요. 그래서 철학이라고 하는 건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자, 이제 다음 장으로 넘어가 보죠. 자, 음악교육 철학에 내재된 근본 이념 이렇게 돼 있는데 그냥 이거는 쉽게 말하면 이렇게 바뀔 것 같아요. 음악교육이 왜 필요해? 이 얘기예요. 음악교육이 왜 필요해? 음악교육은 인간을 교육하는 데 필요해. 음악이라고 하는 과목은 인간을 교육하는 다양한 종류 중에서 음악은 반드시 가르쳐야 될 것 같아. 그런 얘기예요. 자, 그래서 인간을 교육하는데 음악이 반드시 필요하다라는 얘기가 써 있어요. 음악교육과 인간교육이라는 근원적 문제는 인류가 문화를 이루고 학문을 체계화한 고대 그리스 시대부터 플라톤, 아리스토텔레스 등의 대표적인 사상가에 의해서 성찰되어 왔다. 무슨 얘기냐면 여러분이 알고 있는 고대 그리스에서 제일 유명한 사람은 누구예요? 플라톤과 아리스토텔레스예요. 그쵸? 고대 그리스에서 저 두 사람 말고 더 아는 사람이 있어요? 더 유명한 사람이 있어요? 있겠지. 근데 우린 잘 모르잖아, 그지? 그래도 아무것도 몰라도 플라톤 그럼 아리스토텔레스 그러면 오 이렇게 되잖아요. 그 유명한 사람들이 음악 교육이 중요하다고 얘기했다는 거야. 고맙지. 그럼 그들은 왜 음악 교육이 중요하다고 말한 거지? 좋은 거니까. 그래서 이 유명한 사람들이 그걸 그렇게 말해줬다는 거에 대해서 고맙게 생각해야 되는 거야. 그만큼 음악은 어떻다는 거야? 가치롭다는 거야. 음악이 중요하다는 얘기인 거야. 무슨 파스칼 테오리우스 뭐 이런 사람들이 얘기한 게 아니잖아, 그치? 지금 선생님 아무 사람이나 막 얘기하고 있는 거야. 뭐 피타고라시레우스 뭐 이런 사람이 얘기한 게 아니잖아, 그치? 아리스토텔레스나 플라톤쯤 되는 사람이 음악 교육이 그렇게 중요하다고 얘기해 준 거는 너무 우리한테는 고무적인 일인 거야. 음악이 진짜 중요한가 보다. 다른 어떤 과목보다도 음악이 중요하다고 말해줬다는 거야. 근데 요즘에는 왜 학교에서 그런 취급을 받고 있냐, 음악은? 수능이 안 나오니까. 그런 거지. 근데 음악 교육이라고 하는 거는 수능 그 이상의 인간을 만드는데 꼭 필요한 교육이라는 거야. 지금 선생님이 음악 교육이 인간을 만드는데 꼭 필요한 교육이라고 말하니까 여러분 마음속에 뭐가 생겼어요, 갑자기? 신념. 맞아. 그걸 내가 하겠다는 거야, 그지? 당연해. 음악교육은 당연해. 왜 누가 말했으니까? 플라톤이 말했으니까. 누가 말했으니까? 아리스토텔레스가 말했으니까. 이런 얘기예요. 자, 그런데 그 두 사람이 똑같은 말을 하지는 않았겠지. 그 두 사람이 좀 다른 말을 했단 말이야. 자, 그래서 플라톤이 한 얘기서부터 갑니다. 플라톤은 뭐라 그랬냐면 인간의 영혼과 정신세계에 영향을 준대. 오, 인간은 영혼이라고 하는 거 갖고 있고 정신을 갖고 있는데 음악은 거기에 영향을 준다. 이렇게 해놨어. 자, 그 다음에 이제 밑에 보니까 음악적 경험이라고 하는 거는 국가와 사회가 필요로 하는 인간이 되도록 하는 교육적 매개물이다. 그렇게 중요해, 음악이? 그렇대. 인간이라고 하는 인간이 되도록 하는 굉장히 중요한 거다. 내가 밑에 봤더니 더한 말을 해놨어. 점점 우주의 질서와 음악에 우주의 질서와 조화를 표방하는 완벽한 실제물이래. 기쁘지. 그 중요한 걸 누가 하고 있다는 거야? 내가 했다는 거야. 내가 전공한 음악이 이렇게 중요하다는 거야. 음악 속에 이데아의 세계가 있대. 본 적 있어? 없어.
근데 음악은 그 정도로 완벽한 거래. 진짜? 누가 그랬다고? 플라톤. 플라톤이 그렇게 말해줬으니까 나한테 갑자기 뭐가 생겨? 신념이 생겨. 아, 그렇게 중요한 거야? 아, 그럼 내가 진짜 잘해야 되겠네. 그렇게 중요한 거라고? 근데 난 왜 그게 이렇게 지겹고 중요한지 몰랐지? 아, 되게 중요한 거구나. 이런 마음이 생겼단 말이죠. 자, 그래서 플라톤이 얘기한 것들은 전부 다 어떤 얘기냐면 인간의 정신에 영향을 준다. 완벽한 이데아의 세계라고 하는 이상의 세계를 추구하고 있다. 이런 얘기들을 되게 이상적인 얘기들을 한 사람이에요. 그죠? 자, 그 다음에 그 밑에 있는 아리스토텔레스는 뭐라 그랬나 봤더니 어찌나 아리스토텔레스다운지 처음에 시작을 어떻게 시작하냐면 여가와 휴식이래. 인간의 정신과 영혼에 영향을 준다라고 했던 플라톤과 반대로 아리스토텔레스는 약간 어떻게 접근하냐면 오락적인 기능으로 접근하는 거야. 음악은 쉴 때 필요한 거야. 인간이 쉬는 게 얼마나 중요한데 음악이라고 하는 거는 여가와 휴식을 제공한다. 자, 그 다음에 음악의 리듬과 선율은 인간의 모든 성격을 표현하고 모방할 수 있대. 뭐 할 수 있대? 모방할 수 있대. 그럼 음악을 들으면 음악에 담겨있는 어떤 사람의 성격을 그대로 나타낼 수 있다. 이런 거야. 결국 플라톤이 한 얘기랑 똑같네. 어떤 면에서? 인간의 정신이나 영혼에 영향을 준다라고 하는 면에서는 둘이 똑같네. 근데 플라톤은 이상적인 세계, 이데아의 세계를 얘기한 반면에 아리스토텔레스는 되게 솔직한 사람인가 봐. 어떻게 접근했으니까? 여가와 휴식으로 접근했으니까. 그래서 약간 오락적인 면으로 접근했다라고 하는 면에서 두 사람이 좀 차이가 있다. 이런 얘기야. 선생님이 저 두 사람에 왜 자꾸 집착하냐면 저 두 사람이 제일 중요한 말을 했기 때문이고 저 두 사람의 영향력은 지금도 상당하기 때문이야. 야, 베토벤의 영향력이 크냐? 플라톤의 영향력이 크냐? 베토벤은 음악가지만 플라톤은 완전 사상가고 고대 그리스 사람이고 온갖 철학에 대표하는 사람이니까 그 사람이 훨씬 더 중요한 거지, 그지? 자, 그래서 음악 교육에 대해서 플라톤과 아리스토텔레스가 공통적으로 한 얘기는 인간의 정신과 영혼에 영향을 준다라고 하는 점이고, 플라톤 입장에서는 완전히 이상적인 얘기만 한 데 비해서 아리스토텔레스는 굉장히 솔직하게 여가와 휴식의 기능을 인정했다라고 하는 점, 인간의 모든 성격을 모방한다라고 돼 있는 점이야. 야, 그럼 모든 인간은 다 착하냐? 아니지. 악한 인간도 있잖아. 악하건 착하건 좋건 나쁘건 인간의 모든 감정이 다 모방한다고 했으니까 아리스토텔레스는 플라톤에 비해서는 좀 솔직한 사람이다. 이렇게 알아두면 되겠어. 자, 그 다음에 이제 밑에 보면 음악이라고 하는 거를 왜 배워야 되냐? 음악이라고 하는 거는 중세 4개 교과목 중에 하나였대. 대수학, 천문학, 기하학, 음악. 자랑스럽지 않니 얘들아? 여기 음악이 껴있다는 것 자체가. 음악이라고 하는 항목은 기하나 천문이나 대수학 같은 것들과 동일한 급을 지니던 굉장히 중요한 과목이었던 거야. 근데 지금은 어떻지? 아니잖아. 그치? 주요 과목이 아닌 상태로 남아있지만 이 중세에서 설정했던 저 4가지 과목은 세상의 이치를 이해하는데 되게 중요한 과목인데 그 중에 음악이 껴있다는 거야. 이 얘기를 들었더니 또 갑자기 여러분 가슴속에서 뭐가 불끈. 신념. 아씨 진짜 좋은 거였잖아. 난 모르고 전공했는데 아 진짜 이렇게 좋은 거였잖아. 이런 생각이 든다. 그런 얘기야. 그지? 자, 그래서 중세의 여러 가지 과목 중에 하나로 들어가 있다. 이런 얘기고, 그 다음에 밑에 인식 체계로서 음악적 사고가 이루어지고 있고, 주요 학자들의 밑에 견해를 봤더니 가드너 얘기가 있고, 아이즈너 얘기가 있다. 자, 얘들아, 여태까지 선생님이 얘기한 사람은 딱 두 사람이었어. 누구하고 누구? 플라톤, 아리스토텔레스. 이 사람들은 음악이 정신에 영향을 준다는 걸 굉장히 강조했고 플라톤은 이상적인 세계를 꿈꾸는 데 비해서 아리스토텔레스는 인간의 모든 감정을 다 모방한다라고 여가와 휴식을 준다라고 얘기했다는 거야. 자, 그 다음에 나오는 가드너라고 하는 사람은 요즘 사람인데 가드너 그러면 여러분 교육을 좀 한 사람들은 다 뭘 생각하냐면 다중지능이라고 하는 걸 생각할 거야. 자, 음악적 지능이라고 하는 거는 다른 지능으로 대체가 가능하지? 다른 지능으로 대체가 가능하잖아. 음악 지능이야 뭐 그까짓 거야 뭐 다른 지능으로 대체해도 되잖아. 안 된다고 말한 사람이 가드너인 거야. 음악적 지능은 음악으로만 채워야 된다.
그럼 바꿔 말하면 가드너 입장에서 음악은 주요 과목이야, 부수 과목이야? 주요 과목이지, 그지? 그러니까 갑자기 또 여러분 가슴속에 물끈 뭐가 타올라. 아씨 진짜 좋은 거였잖아 이런 생각이 들잖아, 그지? 음악적 지능은 음악 선생님만 채울 수 있는 거야. 그럼 학교에 음악 선생님이 꼭 필요하니 안 필요하니? 꼭 필요해. 미술 선생님이 음악을 대신 가르칠 수 있니 없니? 없잖아. 그러니까 진짜 중요한 거잖아. 이런 생각을 계속하게 하는 중요한 인물 중에 하나가 누구야? 가드너야. 가드너가 무슨 얘기를 해서 다중지능이라는 얘기를 해서 다중지능 안에는 뭐가 있으니까 음악적 지능이 별도의 영역으로 들어있어서 여러분은 꼭 필요한 사람이야. 학교에 갔더니 교장 선생님이 저기 음악 과목은 이번 학기에 좀 안 가르치고 다음 학기에 가르쳤으면 합니다. 라는 개소리를 하면 여러분 뭐라 그럴 수 있어? 교장 선생님은 가드너를 모르십니까? 학생들 머릿속에는 다중지능이 있다고요. 그중에 음악적 지능, 음악 선생님이 꼭 가르쳐야 되는 과목인데 이번 학기에 왜 음악이 빠집니까? 라고 얘기할 수 있겠지, 그지? 물론 그런 미친 교장 선생님 없겠지만 예를 들자면 그렇다라는 얘기야. 자, 그래서 무슨 얘기냐면 가드너는 인간의 다양한 지능 중에 음악적 지능이 고유하기 때문에 이걸 꼭 가르칠 사람이 필요하다라고 얘기했으니까 철학적으로 되게 중요한 사람인 거야. 우리가 고마워해야 되는 사람 리스트에 올린다. 플라톤, 아리스토텔레스, 가드너 이렇게 올리는 거야. 자, 그 다음에 이제 밑에 있는 저 아이즈너라고 하는 사람은 왜 중요하냐면 예술교육과정이라고 하는 걸 통해서 모든 애들을 교육하자라고 얘기한 사람이라 그런 거야. 예술을 중심으로 한 교육과정이 결국 인간의 창의성도 발전시키고 사고력도 발전시키고 그렇게 될 거라 예술 중심으로 애들을 가르치는 게 굉장히 중요하다라고 하는 얘기를 한 사람이야. 자, 그럼 우리가 고마워해야 될 사람 리스트에 플라톤, 아리스토텔레스, 가드너, 아이즈너 이렇게 있지, 그지? 가드너한테는 왜 감사해야 돼? 다중지능 중에 음악적 지능이 있다 그랬으니까. 플라톤한테는 왜 감사해야 되지? 음악이라고 하는 걸 통해서 인간의 정신과 사상을 바꿀 수 있고 이데아의 세계를 꿈꿀 수 있으니까 중요하다 그랬어? 아리스토텔레스한테는 왜 감사해야 하니? 인간의 모든 감정이 다 모방을 되고 음악은 여가와 휴식을 위해서 꼭 필요하다 그랬으니까 감사해야 되는 거야. 아이즈너라고 하는 사람한테는 왜 감사해야 되지? 예술을 통해서 사람들의 생각과 사상을 바꿀 수 있다라고 주장한 사람이니까. 수학을 통해서 바꿀 수 있다고 한 게 아니라 예술을 가지고 바꿀 수 있다라고 말한 사람이니까 되게 중요한 사람이다 라고 하는 거야. 자, 그래서 여러분 머릿속에 이 네 사람이 꼭 박혀 있었으면 해. 적어도 철학적 관점에 있어서는 이 네 사람이 굉장히 중요하다. 자, 그 다음에 이제 그 다음 페이지에 있는 말은 되게 당연한 말들이에요. 자, 그 다음에 있는 말이 뭐라고 써있냐면 인간 공동체의 소통적 도구로서 음악이 필요하다. 여러분 이 말 동의하세요? 동의하죠? 사회 문화를 이해하는 데 있어서 음악이라고 하는 거 되게 중요해요. 어디 가서 대한민국 그럼 짜자짜자짜 나오는 거잖아, 그지? 한국 사람이라면 누가 대한민국 그럼 옆에서 짜자짜자짜 이러고 있을 거란 말이지. 자, 그건 우리를 하나 되게 만드는 거야. 뭐가? 음악이. 그럼 음악이 필요해 안 필요해? 필요하지. 오늘 쌤이 계속 1시간 동안 하는 얘기는 음악이 필요해 안 필요해? 필요해. 음악이 필요해 안 필요해? 필요해. 음악이 어떻게 필요해? 너무 필요해. 이 얘기만 지금 계속하고 있는 중이야. 여러분한테 음악 교육이라고 하는 건 되게 중요하다는 얘기를 계속하고 있어. 자, 그 다음에 이제 밑에 있는 말들을 봤더니 사회 속에서도 음악이 반드시 필요하다라는 얘기를 하고 있네. 자, 인물. 자, 여기 써있는 텍스트 중에 인물이 하나 써있네. 누구? 칸트. 우리가 또 고마워해야 될 사람 리스트 중에 한 명이야. 칸트야. 칸트 뭐라 그랬냐면 음악을 포함한 모든 예술 행위가 인간의 도덕적 본성에 관여한다. 많이 갔다, 그치? 인간이 음악을 하면은 도덕적 본성에 다다를 수 있대. 음악이 그렇게나 중요한 거라고? 음악이 인간을 도덕적으로 만들 수 있다고? 누가? 칸트가. 자, 그래서 칸트가 얘기한 거는 도덕적인 본성에 관여하는데 무슨 얘기를 했냐면 인간의 정서에 작용해서 심성을 풍부하게 하고 다른 인격체와 협동하는 사회적 존재로 형성하게 한대. 뭐가? 음악이. 음악을 하면 사람이 하나 되는 협동하는 사회적 존재로 성장을 할 수가 있대. 여러분 생각해 봤어?
어떻게 하면 우리가 잘 어울릴 수 있냐면 어떤 사람이 되게 못되게 굴고 나쁘게 굴면 그 사람하고 어울릴 수 없지. 근데 그 사람이 어떠면 어울릴 수 있어? 착하면. 그 사람이 별 의도 없이 나쁜 마음 안 갖고 착하게 굴면 우리는 모든 사람과 잘 어울릴 수 있지. 자, 그래서 인격체가 다른 인격체랑 협동을 하는 전제 조건은 착해야 돼. 도덕적으로 본성이 있어야 돼. 윤리적인 마음이 있어야 되는 거거든. 그래서 착한 마음을 갖게 하고 사람들을 하나 되게 만드는데 음악이 되게 중요하다라는 얘기를 누가 했다고? 칸트가 한 거야. 그지? 자, 그래서 우리가 고마워해야 될 사람 5사람. 플라톤, 아리스토텔레스, 가드너, 아이즈너, 칸트. 이런 사람들은 음악이라고 하는 건 정말 더할 나위 없이 좋은 거다라는 얘기를 막 해가지고 내 마음속에 신념이라고 하는 걸 만들어준 사람이니까 철학적으로 되게 중요한 사람이다. 그런 얘기야. 됐어? 자, 그 다음에 이제 밑으로 내려가면 무슨 얘기가 있냐면 교육 철학과 음악 교육이라는 얘기를 하게 되면서 첫 번째로 등장하는 게 자연주의와 교육 이렇게 들어간다. 그치? 자연주의. 여러분 이제서부터는 지금 무슨 얘기를 할 거냐면 무슨 주의에 대한 얘기를 할 거야. 이제부터 무슨 주의. 자, 앞에 자연주의라고 써 있어. 자, 자연주의라고 써 있으니까 뭘 추구하는 걸까? 자만추. 자연스러움을 추구하는 거야. 어떻게 하면 자연스러워? 사람이 자라가는 대로 놔두면 자연스럽지? 어떻게 하면 자연스러워? 억지로 하라고 하지 않고 스스로 하게 하면 자연스러운 거지? 그러면 저 자연주의 입장에서 교사는 그냥 손 놓고 가만히 있으면 되는 거잖아. 그래? 교사는 손 놓고 가만히 있으면 되는 거야. 맞아. 교사는 손 놓고 가만히 있으면 되는데 단 애들을 어디다 갖다 놔야 돼. 어디다 갖다 놔야 돼. 좋은 환경에다 갖다 놔야 돼. 환경적인 조건을 만들어주는 게 되게 중요해. 그래서 여러분 자연주의라고 하는 걸 오해하면 그냥 놔두면 돼 라고 생각하면 사는 거야. 근데 자연주의는 그냥 놔두면 돼가 아니라 애들을 그냥 놔두는데 어디다 갖다 놓는 거야? 좋은 데 갖다 놓는 거야. 이걸 교육적인 용어로 뭐라고 하냐면 환경이라는 얘기를 하는 거야. 환경이 좋은 데다 애들을 갖다 놓으면 그냥 놔둬도 돼. 예를 들면 아무것도 없는 교실에 애들을 갖다 놓는 거랑 온갖 악기가 다 있는 음악실에 애들을 갖다 놓는 거랑 뭐가 좋은 걸까? 음악적 교육을 하려면 모든 악기가 있는 데다 갖다 놓으면 애들이 그걸 이렇게 지나가면서 발로 한번 툭 차고 뭐 이렇게 만져보고 막 이러다가 우우 막 이렇게 되겠지. 근데 아무것도 없는 교실에다 애를 갖다 놓으면 음악적인 능력이 클 리가 없잖아. 그래서 자연주의의 가장 중요한 조건은 어떤 거냐면 자연스럽게 놔두는 거야. 맞아. 놔두는 거야. 어디다 갖다 놓는 거야? 좋은 데 갖다 놓는 거야. 좋은 환경에다가 갖다 놓는 거야. 그리고 어떻게 하는 거야? 그냥 놔두는 거야? 하게 해야 되잖아. 애들이 하게 해야 되니까 뭘 이렇게 좀 건드려주고 자극을 해주고 이러는 거지. 내가 대신 막 흔들어주는 건 아니야. 악기 한번 만져봐. 거기 있는 거 악기야. 발로 한번 차봐. 그거 2개 같이 들어봐. 이렇게 하는 거지. 자, 2개 같이 드세요. 2개를 3번 부딪히세요. 발로 한번 차세요. 이렇게 하는 게 아니라는 거야. 자, 그럼 자연주의적인 입장에서 교사는 적극적인 거야? 약간은 소극적인 거야? 약간은 소극적인 거야. 그런데 어떻게 해주는 거야? 하게 해주는 거야. 하게 해주려면 어디다 갖다 놔야 되는 거야? 환경이 있는 곳에, 좋은 환경의 조건이 있는 곳에다가 갖다 놓는 게 중요한 거야. 자, 그래서 자연주의에서 중요한 인물이 2사람이 나오는데 한 사람은 코메니우스와 한 사람은 루소가 나오네. 자, 코메니우스는 완전히 객관적인 자연주의자다 이런 얘기니까 자연에 순종한다. 조건을 바꿀 생각 따위는 없는 거야. 그래서 코메니우스는 사실은 그냥 방관자다 이렇게 생각하면 돼. 코메니우스는 뭘 해주는 사람이 아니라 어떤 환경에 갖다 놓는 사람이 아니라 그냥 자연에 순종해. 그냥 거기 있으면 그냥 하는 거고 아니면 마는 거야. 이런 입장이다. 근데 교육적으로 볼 때는 별로 훌륭하지 않잖아. 그래서 그 다음에 등장한 사람이 루소야. 루소는 무슨 얘기를 하게 되냐면 자연에 따를 것을 요구하는 자연주의자인데 어린이의 성장이 굉장히 중요하다. 그랬으니까 루소는 약간 어떤 입장이냐면 좀 제어하고 좀 통제하고 좀 좋은 환경에다 갖다 놓고자 하는 주관적인 자연주의자다라고 볼 수 있겠어. 자, 이해됐어? 자, 그럼 여러분 코메니우스와 루소의 공통점은 뭐야? 뭘 추구한다는 거야?
자만추, 자연스러운 교육을 추구하는 거야. 근데 코메니우스는 완전히 객관적인 자연주의자라서 그냥 놔두는 거야. 근데 루소는 아이들한테 맞는 환경을 조성해 주는 걸 되게 중요하게 생각한 사람이라 어느 정도 개입을 하는 주관적인 자연주의자다 이렇게 보면 되겠어. 자, 그 다음에 이제 이상주의로 넘어가 보도록 하지요. 자, 이상주의는 시대와 장소를 초월해서 이미 자연스럽지 않지, 그지? 이상주의로 딱 넘어오는 순간 시대와 장소를 초월했다는 얘기는 자연스럽게 거기다가 놔두지 않는다는 얘기야. 억지로 데리고 가겠다는 얘기를 하고 있는 중이야. 자, 근데 앞에 이상주의라는 말이 써 있으니까 어디로 가고 싶은 걸까? 이상적인 곳으로. 이상적인 곳이 어딘데? 있어. 어딘데? 아, 있다니까. 어떻게 할 건데? 가자고. 뭐가 있는데? 있다니까. 어디에? 생각 속에. 이런 얘기야. 자, 그래서 내가 생각하고 있는 이상적인 세계를 향해서 계속해서 가자라고 얘기하는 거. 이게 이상주의다라고 하는 거야. 그래서 여러분 아까 나랑 살짝 뭘 배웠냐면 플라톤이 고마워해야 되는 얘기 중에 이데아의 세계라고 하는 게 있었어. 선생님 이렇게 얘기했지. 이데아의 세계가 어디냐? 가본 적 있냐? 없다. 어디 있냐? 생각 속에만 존재한다. 그런 얘기야. 자, 그래서 이상주의라고 하는 것은 시대와 장소를 초월해서 왜? 생각하는 거니까 시대와 장소를 초월해서 더 좋은 것으로 영속적인 관념을 중요하게 생각한다. 자, 그래서 근본적인 실제는 생각하고 사고하는 그 자체에 있다라고 주장을 한다. 아까 자연주의는 어떤 거였냐면 자연스럽게 놔두는 거고 현상을 존중하는 거야. 근데 이상주의는 어떤 식의 교육을 하자는 거냐면 생각해봐. 더 좋은 곳이 있잖아. 생각해봐. 더 좋은 곳을 생각해서 그걸로 가보자고. 우리 한번 가보는 거 어때? 거기가 어딘데? 있어. 아, 진짜? 자, 그럼 이상주의적인 교육을 하기 위해서는 사람들 마음속에 계속 믿음이 있어야 되겠지. 아, 이상적인 곳이 있다. 아, 그 곳으로 가자. 더 잘 될 수 있다. 이렇게 하는 희망을 계속 갖게 하는 교육을 이상주의적인 교육이라고 한다. 그래서 아까 얘기했던 우리가 고마워해야 되는 사람 누구? 플라톤이 또 써있네. 그지? 그래서 플라톤의 이데아의 세계라고 하는 거에 접할 수 있다. 이런 얘기가 써있어. 자, 그럼 이상주의라고 하는 거는 뭘 전제로 하는 거냐면 사람은 늘 생각할 수 있으니까 생각 속에 아름다움이 있다. 생각 속에 있는 아름다움은 순간적인 것이 아니라 영속적인 거고 계속된다 라는 믿음이 있는 거야. 근데 지금은 이상주의적인 교육이 통할까 안 통할까? 안 되겠지, 그지? 뭔가 증거가 없이 사람들을 계속해서 설득하고 이끌어 나가는 거는 불가능할 거야. 그래서 이거는 아마 고대 그리스 시대에 더 좋은 세계가 있음을 믿고 더 노력하게 만드는 차원에서의 교육은 되게 중요했을지 모르지만 지금으로서는 이런 교육이 실효성을 얻기는 좀 어렵다. 그런 얘기야. 그럼 이제 쓸데없는 거니까 버려도 되잖아요. 플라톤을 어떻게 버려 우리가. 우리 따위가 플라톤을 어떻게 버려. 플라톤이 했던 그 생각 자체는 굉장히 중요한 이유가 사람은 항상 생각을 하고 있는 존재라는 걸 인정한 거야. 그래서 이상주의가 중요한 거야. 그 믿지도 않는 어떤 이상적인 세계를 가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사람이 생각을 통해서 못 해낼 게 없다라는 가능성을 열어준 거. 이게 이상주의의 가장 중요한 점이다라고 보는 거야. 자연을 넘어서서 사람은 생각을 통해서 얼마든지 이상적인 세계를 꿈꿀 수 있다. 이런 가능성을 줬다라는 차원에서는 이상주의가 굉장히 가치롭다. 그런 얘기야. 이해했을까? 이해했을 것 같아. 여러분이 꿈꾸는 세상이 있잖아. 여러분이 꿈꾸는 신랑감이 있잖아. 비록 현실 세계에서는 못 만날지언정 더 내가 좋다라고 생각하는 이상적인 이상향들이 있을 수 있잖아. 그지? 근데 그렇게 생각함으로 인해서 나의 현실이 약간씩 바뀌어갈 수 있잖아. 그런 면에서 이상주의적 교육이라고 하는 거는 허황된 걸 꿈꾸는 게 아니라 꿈꿈으로 인해서 사람들을 계속 행동하게 만드는 능력이 있다라는 점에서 굉장히 중요한 교육이다라고 볼 수 있어. 자, 지금까지 선생님이 여러분에게 두 가지를 얘기했어요. 무슨 주의, 무슨 주의?
자연주의, 이상주의. 근데 자연주의와 이상주의는 좀 다르죠. 그죠? 포커스가 다르죠? 자연주의는 자연스럽게 놔두는 거예요. 근데 완전히 내깔려 놓는 코메니우스가 있는 반면에 어느 정도 조건을 제약해서 애들한테 맞는 걸 주고자 하는 루소가 있었던 거죠. 어쨌든 자연주의에서 중요한 거는 자연스럽게 인간의 성장을 따라가는 거고 좋은 환경을 조성해 주는 것들이 필요했다. 이렇게 보여지는 거예요. 자, 그 다음에 이상주의라고 하는 거는 환경 따위는 필요 없어요. 뭐 하면 되니까? 생각하면 되니까 더 좋은 환경을 계속 생각을 해서 이상적인 세계, 이데아로 가고 싶어하는 생각을 갖고 있는 거고 가장 대표적인 사람은 플라톤이다. 이렇게 보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는 이제 실제주의와 교육이라고 되어 있어요. 자, 실제주의라고 하는 말이 써 있으니까 아까 이상주의랑 완전히 반대로 실제로 뭐 한다? 존재한다. 이런 뜻인 거야. 그래서 여러분 저 실제를 있잖아. 무식한 인간들은 자꾸 이렇게 쓴다. 실제와 실제는 다른 말이야. 그래서 여러분이 써야 될 거는 이거야. 실제로 존재한다. 존재할 때 존재 이렇게 쓰지 않잖아. 그지? 실제로 존재한다는 뜻이기 때문에 실제주의라고 하는 거야. 아까 선생님이 플라톤하고 같이 얘기했던 사람 중에 누가 있었냐면 아리스토텔레스가 있었지. 그치? 아리스토텔레스는 비교적 솔직해서 무슨 얘기를 했냐면 인간의 더러운 성질도 인간의 나쁜 성향도 모두 다 음악으로 뭐 된다? 모방된다. 그랬지. 그치? 그리고 아리스토텔레스는 음악이라고 하는 거는 이상향을 추구한다기보다는 그냥 쉬는 거야. 여가와 휴식을 제공하는데 되게 중요한 음악이다 라고 말했으니까 이 아리스토텔레스라고 하는 사람은 실제주의의 가장 대표적인 사람이다 라고 얘기할 수 있어. 자, 그래서 아리스토텔레스는 인간의 모든 성격이나 사물에 있는 것들이 외현으로 함께 존재해야 된다. 드러나야 된다. 봐야 믿을 수 있다. 이런 얘기야. 자꾸 플라톤이 뭘 이데아의 세계를 상상하자는데 나는 그건 반댈세. 내 눈에 보이는 걸 드러내줘. 나쁜 감정이든 좋은 감정이든 내 눈에 보이게 해줘. 그럼 그거는 가치로운 거야 라고 생각할게. 이런 입장이다. 자, 그래서 실제주의라고 하는 거는 인간이 분명히 볼 수 있는 사물에 진리가 있다. 외형적인 사물에서 근본적인 실제나 원칙을 찾는다. 그런 얘기야. 자, 그래서 진리라고 하는 거는 볼 수 없는 관념의 세계에 존재하는 것이 아니라 그랬으니까 누구를 밟고 이상주의를 밟고 플라톤을 밟고 그거 아니고 실제로 보이게 드러나 주는 게 중요하다라고 얘기하는 입장이에요. 그래서 인간의 감각이나 지각에 의해서 탐구될 수 있는 거, 과학적으로 드러나는 거에 대해서만 파악하는 것이 중요하다 이런 얘기야. 자, 이런 교육을 추구하는 사람들 입장에서는 전문가의 견해라고 하는 게 굉장히 중요하고 전문가에 의해서 합의된 사실 드러나는 거 증명된 거. 그런데 그 증명을 아무나 하는 게 아니라 누가 전문가가 해야 되는 역할을 얘기한다. 자, 지금까지 여러분이 뭘 배웠냐면 자연주의, 이상주의, 실제주의를 배웠는데 이 중에서 교사의 역할이 가장 까다로울 것 같은 것은 무엇이니? 실제주의야. 실제주의에서는 뭐가 돼야 되니까 교사가 뭐가 돼야 되니까 전문가, 완벽한 전문가가 되어서 수업을 전적으로 가져가야 돼. 누가 제일 쉬울 것 같니? 자연주의. 어떻게 하면 되니까 그냥 거기다 갖다 놓으면 되는 거고 네가 알아서 하면 되는 거야. 자발적으로 이렇게 하면 되는 거니까. 자, 그 다음에 약간 어려운 건 이상주의인데 이상주의는 끊임없이 뭘 줘야 되냐면 믿음을 줘야 해. 가야 해. 있어. 한 번 더 해봐. 아, 있다니까. 한 번 더 해봐. 이렇게 계속 끊임없이 믿음을 줘야 되는 건데 실제주의에서는 짤 없는 거지. 이거대로 이거대로 이거 이렇게 하면 갈 수 있어. 자, 됐지. 지금 9단계까지 온 거야. 마지막 단계 10단계가 필요해. 이런 식으로 교육하는 걸 얘기한다. 자, 이렇게 세 가지 배우고 나서 여러분이 제일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교육은 이 세 개 중에는 어떤 것 같아? 이게 여기서 이제 MBTI가 나오는 거야. 그래서 뭔가 증거가 중요하고 막 이런 성향을 가진 사람들은 나는 실제주의가 맞아 이럴 거고 뭔가 약간 몽환적이고 감정적인 걸 갖고 있어서 계속 이상향을 추구하는 사람들은 이상주의가 좋다고 생각할 거고 아우 그런 거 다 소용없어. 초월한 사람들 그냥 애는 내 깔려 놓으면 잘 커 라고 말하는 사람은 자연주의적인 교육을 선호할 거야. 이런 교육적 관점을 우리가 왜 알아야 되지?
다양한 아이들이 있고 다양한 관점들이 생길 건데 나는 어떤 식으로 교육하는 게 제일 좋은지를 항상 신념을 가져야 되기 때문이야. 어떤 아이들은 이상주의적인 교육이 통하는 애가 있을 거고 어떤 아이들은 완전히 자연주의적으로 내버려 뒀을 때 더 잘하는 아이가 있을 거야. 그다음 어떤 아이들은 정말 체계적인 지식을 착착착 주고 외워 했을 때 좋은 성과가 나는 아이들도 있을 테니까 교사가 될 사람들은 모든 교육적인 철학적인 관점에 대해서 다 열어놓고 알고 가는 게 되게 중요하다. 그런 얘기예요. 자, 이제 여기까지 발전하고 나니까 그 다음에는 뭐가 있냐면 없을 것 같지, 그지? 아니, 이 이상 더 뭐가 있어? 자연스럽고 생각을 하고 증거가 있고. 그럼 그 다음 교육은 또 어떤 게 있어? 자, 그런 얘기인데, 자, 그 다음 교육은 어떤 거냐면, 이런 것들 중에서, 이 많은 것들 중에서 나한테 뭐 한 것만, 유용한 것만. 이게 짱 아니야? 난 여기서 이제 게임 오버라고 생각해. 아, 현대교육 철학에서 과거의 그 어떤 철학적 관점에 있어서 여기까지 왔으면 이제 더 이상 할 말 없음. 개인한테 필요한 것만 유용한 것만 하자는데 더 할 말 있음? 없음. 이렇게 될 것 같아. 자, 그래서 마지막으로 등장하는 관점은 실용주의라고 하는 관점이야. 자, 여러분 나랑 봤듯이 코메니우스, 플라톤, 아리스토텔레스 다 언제 사람이야? 과거 사람들이지, 그지? 그런데 듀이로 오는 순간, 듀이로 딱 오는 순간, 이제는 현대사회로 딱 들어선 느낌이란 말이지. 그래서 듀이가 얘기한 교육은 실용주의적인 교육을 얘기한다. 세상에 무수히 많은 교육이 있고 무수히 많은 것들이 있지만 이 중에서 개인한테 필요한 것만 하자. 야, 이거 언제 다 배우냐. 개인한테 필요한 것만 하자. 이 이상의 철학적 관점이 나가기가 어려울 것 같다. 라는 입장이 들어. 자, 그래서 제일 마지막에 등장하는 관점이 실용주의적인 교육이다. 이렇게 보면 되겠고, 실용주의적인 교육에서 제일 중요한 사람은 듀이라고 하는 사람인데, 이 듀이는 경험을 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고, 삶에 뭐한 거, 유용한 것. 그래서 실용주의의 입장은 딱 하나야. 나한테 쓸모 있는가 없는가. 나한테 필요한가 아닌가. 그것만 가지고 판단하게 되는 것이어서 유용한 것을 기준으로 가치와 맥락을 판단하는 게 필요하다. 그런 얘기야. 자, 실용주의가 나옴으로 인해서 앞에 것들이 다 무색해져 버렸어. 자연스러우면 뭐하고 이상향을 상상하면 뭐하고 물건이 있으면 뭐하니 나한테 필요한 것만 하면 되지. 이렇게 됐다라고 보면 되겠어. 그래서 철학적인 관점이 이 세 개가 거의 과거지향적인 관점이라면 이 실용주의는 완전히 지금 right now 현재를 굉장히 중요하게 생각하는 관점이다. 자, 그럼 여러분 이 실용주의를 중심으로 해서 이쪽은 약간 과거 쪽의 관점이고 이거 다음에 새로운 관점들이 나오기 시작하겠지, 그지? 그래서 요거 다음에 이제 새로운 철학들이 등장하기 시작한다. 이렇게 보면 되겠어. 자, 여러분 오늘 수업을 어디서부터 시작했냐면 철학서부터 시작했는데 철학이라고 하는 거는 어떤 거의 본질과 가치를 규명하는 거야. 본질과 가치라고 하는 걸 통해서 음악교육에서는 뭐가 생기냐면 유의미한 음악 경험이 생겨. 의미가 있는 음악 경험. 의미가 있다라고 하는 것 자체가 이미 음악 교육의 당위성을 입증하는 거고 당위성이 입증이 되면 음악 교육을 하는 사람들 마음에는 뭐가 생겨? 그래, 이걸 하는 거야. 이게 좋은 거지. 신념이 생기지, 그지? 그래서 신념이라고 하는 걸 갖게 되는 거야. 철학은 그래서 필요한 거야. 자, 이 철학적인 관점 크게 오늘 네 가지를 배웠는데 자연주의, 이상주의, 실제주의, 실용주의 이렇게 배웠는데 자연주의는 자연스럽게 놔두는 거고 코메니우스나 루소 같은 사람들이 있어. 이상주의라고 하는 거는 끊임없이 인간이 생각해서 가는 세계이기 때문에 플라톤이 얘기하는 이데아의 세계를 꿈꾸는 거야. 자, 그 다음에 실제주의라고 하는 거는 실제로 내 눈에 보여야 되는 거기 때문에 아리스토텔레스가 얘기하는 외현적인 것들, 겉으로 드러나는 것들 이런 게 되게 중요한 거야. 그 다음에 이 모든 논란을 종식시킨 위대한 학자 듀이의 등장으로 인해서 나한테 뭐 한 것만, 유용한 것만 가지고 가자라고 주장하는 입장이 생겼다. 여기까지 배우고 나서 나는 이제 어떤 관점을 가질 것인가 라고 하는 생각을 하기 시작하게 된다. 그런 얘기들이에요.
자, 그래서 과거의 전통적인 철학은 이렇게 네 가지로 볼 수 있겠습니다. 자, 여러분 제가 지금 한 1시간 정도 수업을 했는데 한 50분 정도 수업을 하면서 여러분 머릿속에 핵심 정리가 조금씩 되고 있나요? 뭐 되게 많은 얘기를 했지만 결국 마지막에 정리되는 얘기는 음악 교육은 그래서 우리한테 어떤 거다? 필요한 거다. 음악 교육은 우리한테 그래서 어떤 거다? 좋은 거다. 그래서 이 음악 교육을 어떻게 할 것인가, 무엇을 가지고 할 것인가 이런 얘기들을 생각하기 위해서 철학이나 미학 이런 것들이 필요하다라는 얘기였고 오늘 한 얘기는 철학에 대한 얘기였어요. 철학은 본질과 가치를 통해서 신념을 주고 여기서 어떤 당위성을 확보해 나가게 되는 거죠. 이렇게 보는 전통적인 관점은 크게 네 가지가 있는데 자연주의, 이상주의, 실제주의, 실용주의 이런 관점들을 갖게 된다. 각각의 관점마다 중요하게 생각하는 사람들이 있었고 그 사람들이 어떻게 생각하는지를 우리가 알고 있으면 앞으로 내가 교육을 하는 데 있어서 더 큰 신념을 가질 수 있을 거다. 이런 얘기였습니다. 자, 철학 수업은 이것으로 마치고 잠깐 쉬었다가 미학 수업으로 넘어가 보겠습니다.